다음은 저희 굉장히 부러운 이슈였죠. 그 여성이 이제 SDG의 주요 대상이 되면서 어떻게 젠더가 통합됐고 그 배경의 과정이 어땠나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김은경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마이크를 들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인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오늘 쭉 그 우리 장애포괄 국제개발협력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서 또 한 가지 이제 생각이 저는 사실 처음에 이제 우리 김현숙 팀장님께서 연락을 하셨을 때는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이제 사실 굉장히 좀 난감하기도 했고 좀 많이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좀 이제 어려운 숙제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제가 이제 오기를 잘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든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사실 뭐 장애인 정책이라든지 장애복지 정책이라든지 여성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단은 이제 국내 정책도 있고 우리가 지금은 국제 개발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제 국내 정책부터 사실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이제 장애인 관련 정책들 뭐 장애 복지관 정책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좀 뭐랄까 이렇게 성인지적 관점으로 정책이 입안되지 않은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장애라는 이슈를 가지고 국제 개발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젠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장애만을 보지 말고 장애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성인지적 관점도 같이 봤으면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립니다. 한 가지 사례가 저희가 이제 여성 분야에서는 이제 성별 영향 평가라는 것들을 진행을 하는데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 의도하지 않게 특정 성에게 차별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이제 그런 정책들을 찾아내서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시정을 하는 것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장애인 복지관 정책들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이제 많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구마다 장애인 복지관을 그 지어서 이제 지역 사회에서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몇 년 그 설립을 하고 몇 년 후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을 했나를 봤더니 여성 장애인보다는 남성 장애인이 훨씬 더 많이 그 복지관 시설을 이용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그 지역에는 혹시 여성 장애인이 별로 살지 않는 것일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봤더니 이제 행동 패턴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성 장애인들은 남성 장애인에 비해서 바깥 외출, 바깥 출입을 좀 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 장애인들은 외출을 해서 그 장애인 복지관에 가서 충분히 그 시설을 이용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행동 패턴을 보였다면 여성 장애인들은 이런 복지관을 이용하는 서비스보다는 제가 서비스를 많이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뭐 지금 이제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이제 여성 그 젠더 이슈를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거를 들으시면서 우리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장애 뭐 국제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뭐 장애 정책, 장애 포괄적인 국제 개발을 하실 때도 우리 젠더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면 훨씬 더 퀄리티가 높은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제 개발에서 국제 사회에서 우리 젠더와 개발이 이제 어떻게 처음에 이야기가 되고 과연 이게 어떻게 했길래 그동안 어떻게 했길래 이게 지금 SDG에도 단독 목표로 들어가고 지금 코이카에도 이렇게 오래전부터 젠더가 범분야 이슈로 들어가게 됐을까 이런 그 배경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국제 개발과 젠더 이슈의 이제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굉장히 이제 오래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성 운동이라든지 페미니즘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좀 접어놓고요. 공식적으로 개발 분야에서 젠더 이슈가 이제 부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한 것은 1970년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그 국제 개발이 이제 언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나요? 예, 1950년 뭐 냉전 시대 이후부터 이제 보통 국제 개발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접근을 했던 국제 개발의 그 패러다임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근대화 이론이었죠. 그래서 소위 그리고 이제 뭐 낙수 효과 이래 가지고 이제 트리클 다운 이펙트였죠. 그래서 특정 그 상위 계층부터 이제 부가 축적이 되면 저절로 나머지 사람들도 잘 살게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었는데 1950년대부터 10년, 20년을 기다렸는데도 여전히 취약계층들인 여성들, 빈곤한 여성들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1970년에 그 이스터 보즈럽이라는 그 페미니스트 좌파 학자예요. 경제학자인데 이 학자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개발의 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여성들은 계속 지금 20년 동안 소외되어 오고 있다 하면서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에 굉장히 이제 풀뿌리적으로 흩어져 있는 여성 운동가들에게 이제 자극을 준 거죠. 그래서 그 자극을 받아서 유엔에서 좋다. 그러면은 1975년을 유엔 여성의 해로 지정을 했고요. 1975년에 처음으로 유엔 세계 여성 대회를 멕시코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정부, 비정부 여성 그들이 모여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으쌰으쌰를 하게 되는데요. 75년부터 84년까지 10년간은 유엔 여성의 해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 동안을 지정을 합니다. 그 이후로 세 번의 유엔 여성 그 세계 여성 대회를 하게 되면서 1995년에 북경에서 이제 세계 여성 대회를 하는 것을 끝으로 세계 여성 대회는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은 국제사회에서 여성들이 무엇을 발전을 시켰냐 하면 그 젠더 정책을 만드는데 어떠한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 일종의 이제 그 어떤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스트래티지라고 내지는 뭐 어프로치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개발 과정 속에서 여성, 그러니까 개발 과정 속에 여성을 포함해 달라라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개발 과정 속에 여성을 포함을 했어요. 그런데 한참 하다 보니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서 단순히 포함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발과 젠더를 같이 평행하게 봐달라. 그래서 이런 어떤 사실 뭐 젠더 문제는 남녀 평등의 문제고 굉장히 뭐 엄청나게 오랜 그 역사 속에 이제 불평등 문제가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을 좀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접근으로 좀 이렇게 발전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몇십 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70년에 문제 제기를 하고 80년, 90년을 통해서 이런 뭐 위드나 게드 이렇게 이제 이쪽에서는 부르게 되는데 이러한 그 어프로치에 대해서 계속 뭐랄까요 이렇게 디벨롭을 시켜오는 국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성평등과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 동향을 이제 보면 1980년대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여성 정책의 어프로치 방법들, 위드, 게드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요. 1990년에 그 아까 말씀드린 제4차 유엔 세계 여성 대회에서 95년에 북경에서 이제 하면서 그 북경 문서에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젠더 메인스트리밍이라는 성주류화라는 용어가 공식화돼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그 모든 문서에 성주류화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됐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우리 HDI 지수죠, Human Development Index가 이제 1990년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리포트가 발표가 됐는데
뭐 항상 뭐 가끔 그 뉴스나 그 신문 지상에 우리나라의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여성들의 지위는 몇 위 뭐 이렇게 이제 발표하는 거 들으셨죠? 이런 게 바로 이제 이 UNDP에서 발표하는 이런 지표 지수들인데요. 거기에 이제 GDI, 그러니까 Gender Development Index, 그리고 Gender Empowerment Measures에서 여성 권한 척도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것이 1995년부터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1990년대부터 계속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이제 내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2000년에 MDG가 발표가 됐을 때 MDG 목표 넘버 3에 Gender Equality and Empowerment of Women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5년 우리가 이제 SDG를 발표를 할 때도 goal 넘버 5에 단일 목표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됐죠. 그래서 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MDG 8개 목표는 더 이상 보지 않게 됐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됐는데 MDG 목표는 사실은 전반적으로 사회 이슈고 보건 이슈고 이런 이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은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넘버 3가 뭐 여기 젠더 이퀄리티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만이 이제 여성 관련 그 목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그 하위 세부 인디케이터와 세부 타겟을 보면 모두가 다 젠더 인디케이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MDG하고 리포트를 뭐 구글에서 하나 치셔 가지고 보시면 세부 인디케이터가 다 이렇게 성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되도록 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MDG 8개 목표는 모두가 젠더 릴레이티드 골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SDG죠. SDG의 17개 목표였고요. 이 중에서 이제 5번이 젠더 이퀄리티의 목표인데 나머지 10개가 젠더 퍼스펙티브가 이제 통합이 된 그러한 목표예요. 그래서 이게 젠더 퍼스펙티브가 통합이 됐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아까 우리가 MDG에서 얘기한 것처럼 세부 인디케이터에 젠더가 고려됐는지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는 문항들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로 구성이 된 것이 이렇게 10가지예요. 그래서 단일 목표 하나와 10개의 소위 말하는 성주류화, 성인지 관점이 통합된 목표에서 17개 중에 16개가 11개가 젠더와 관련된 목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로 개발 협력을 얘기를 할 때 UN과 이제 OECD를 두 축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UN과 OECD에서 이제 젠더를 어떻게 받아들이게 됐는지,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디벨롭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뭐 유엔의 여러 가지 그 선언과 뭐 레졸루션 그리고 여러 가지 보고서나 기구들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들인데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1975년에 멕시코에서 했던 것이 바로 이제 요 컨퍼런스죠. 그리고 이제 75년부터 84년까지를 UN Decade for Women이라고 지정을 해서 활동을 해왔고요. 여기 95년에 보면 제4차 UN World Conference for Women in Beijing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보시면 이제 CEDAW라고 해서 디클레레이션에 보시면 CEDAW라고 해서 여성 차별 철폐 협약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협약인데요. 이것이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모든 국가에서 4년에서 5년 주기로 여성 차별을 얼마나 그 국가가 해결을 했는지를 이 CEDAW 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셔널 리포트를 써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한 180개 국가가 다 여기에 가입을 해서 그렇게 의무적으로 4년에서 5년 주기로 리포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거를 오랫동안 그 벌써 8차의 리포트를 냈고요. 하면서 이제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그 젠더 문제를 뭔가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그 인식이 굉장히 국내적으로 정부적으로 인식이 굉장히 이제 고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95년부터 젠더 디벨롭먼트 인덱스가 이제 그 발표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OECD는 사실 이제 유엔은 뭐 인권이라든지 뭐 여성이라든지 뭐 차별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제 기구입니다만 OECD는 사실은 좀 그 반대죠. 예. 뭐 사실 이제 월드뱅크라든지 OECD 뭐 이런 그 은행 기구들 내지는 OECD 이런 기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인권보다는 사실은 원조의 효과성이라든지 아까 뭐 밸류 포 머니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이러한 어떤 그 경제적인 측면 이런 측면에 사실은 관심을 많이 갖는 기구여서 비교적 유엔보다는 이제 이런 측면 관심이 좀 적은데 여기에도 이런 그 젠더 관련 가이드라인들을 좀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80년대 보면 이제 80년대 그 유엔 중심으로 해서 여성들이 이제 으쌰으쌰 할 때 83년에 그 위드 가이드라인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뭐 또 개드나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여성 그 입장에서는 수정이 될 때 그걸 계속 모디파이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고요. 심지어는 뭐 인스티튜션 해가지고 아주 작은 그룹입니다만 그 OECD 내에 이제 작업반이죠.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온 젠더 이퀄리티라는 것이 이제 지금 현재 2003년에 만들어진 것이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보통 젠더 넷이라고 합니다. OECD 안에서. 조직은 굉장히 작아요. 조직은 담당하고 있는 뭐 국장급 한 명에 전문가 스텝 한 명, 그리고 이제 약간 뭐 인턴 이런 식으로 해서 5명 미만의 이제 인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것이 이제 작업반이 구성이 됨으로 인해서 OECD 회원국들을 소집해서 회의도 하고 이 이슈에 대해서 어쨌든 퍼블리케이션도 만들고 그리고 이 우리 2011년에 우리 그 HLF4를 부산에서 개최했죠. 이럴 때도 어쨌든 젠더 관련해서 섹션에서 뭔가 애드보케이트 활동을 어쨌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OECD도 이렇게 젠더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이제 태도를 취하고 있고요. ODA 사업의 성주류화를 보면 어떤 논리로 그러면 이제 젠더가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어떤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아까 이제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가 장애 인구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요. 이게 아마 이제 어떻게 보면 정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접근을 할 때. 전체 빈곤 인구의 70%가 여성이다라는 것이 이제 유엔의 공식적인 연구 결과 발표였고요. 뭐 보통 이제 개발 효과성, 원조 효과성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로 빈곤을 해결하고 싶다면 이 빈곤 인구의 70%인 여성에게 집중을 해라 하는 것이 이제 이 여성 쪽에서의 어떤 그 어프로치였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머니의 경제 소득이 증가할 때 자녀의 교육 수준과 교육 기간이 증가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할 때도 개도국의 이제 교육 수준 빨리 높여야죠. 그런데 이제 계속 그 정체가 되고 있는 이유, 결국은 그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굉장히 빈곤하다, 경제력이 없다. 이제 이러한 것하고 이제 또 맞물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조 효과성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수혜 대상의 여성을 늘리는 것이다. 근데 이러한 이제 논리로 접근을 했고요. 그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학교 건축을 많이 이제 하게 되는데요. 교육 사업 같은 것들을 할 때. 그런데 학교의 접근성과 시설을 보면 보통 이제 뭐 개도국에 이제 다들 뭐 아시겠지만 인구가 이렇게 밀집되어서 이렇게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듬성듬성 학교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1시간 정도 걸어가야 하는 거리의 학교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개발협력 아까 뭐 1950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수없이 많은 학교 건물을 지었는데요. 화장실을 짓지 않고 교실만 열심히 지어 왔었습니다. 네, 네, 그래. 요 두 가지가 이제 가장 그동안의 어떤 학교 건축의 대표적인 아웃풋이에요. 예. 그런데 그럼 이런 것들이 그럼 성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남녀에게 평등하다고 할 수 있는가? 굉장히 남녀에게 평등합니다. 그렇죠? 남자 아이도 여자 아이도 1시간 걸어서 학교 가야 되고요.
그렇죠? 굉장히 남자에게 여자에게 똑같은 기회예요. 또 화장실이 없어요. 남자에게도 화장실이 없고 여자에게도 화장실이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학교는 가는 거죠. 예,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성중립적이고 정말 특정인에게 차별 없는 그러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이제 우리 여성들의 문제 제기였죠. 그래서 어떤 이제 그 개도국의 어떤 학교를 대상으로 화장실을 지어줬는데요. 화장실이 있는 학교와 화장실이 없는 학교에 5년 후 이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했고를 봤더니 당연히 화장실이 있는 학교의 여학생들이 졸업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제 뭐 그리고 사실은 그 많은 개도국에 이제 이게 화장실 지어주기 어려운 이유가 상하수도 문제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이 화장실 이거를 어떻게 나중에 이제 해결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이제 사실은 복합적으로 이게 다 되는 거라서 개발 협력을 하는 이제 많은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선진국들도 화장실은 안 지어주고 정말 교실만 지어주고 예,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놓고 몇십 년, 40년, 50년 지나도 계속 여학생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바로 이런 성별에 따른 차이, 예,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만드는 거죠. 우리가 아까 장애인 복지관 얘기를 했듯이 성별에 따른 어떤 행동 패턴의 차이, 성별의 어떤 정말 차별이 아닌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건물을 만드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의도하지 않게 정말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누가 뭐 학교를 져놓고 일부러 여기는 남자 아이들만 와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해라 이런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차별적인 정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성중립적인 정책이 왜 성맹적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녀에게 동일한 조건이나 절차, 기회를 제공을 했다. 이것은 결코 이제 성평등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이 불평등한 정책으로 귀결이 되는 것이고 성인지적 관점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뭐 그리고 이제 젠더 불평등의 결과가 어떠한 또 다른 그 사이드 이펙트를 계속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이런 그 데이터도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별 분리 통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데 뭐 도로 사업이라든지 그밖에 많은 사업들이 이런 것들은 젠더랑 관계 없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러한 그 데이터를 통해서 보시면 멀리서 잘 안 보이실지도 모르는데요. 4개 국가의 여성과 남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패턴을 본 겁니다. 통계를 내봤는데 여성, 남성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그 파란색 내지는 보라색으로 보이는 막대가 도보를 이용하는 겁니다. 걸어서 가는 거예요. 걸어서 가는 것들을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죠. 그리고 중간에 하얀색은요.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역시 작고 커지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성들은 아무래도 자동차나 오토바이로 이동을 하기보다는 걸어서 이동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 그리고 4개의 국가가 공통이에요. 그리고 남성들은 걸어 다니지 않고 주로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는 겁니다. 다른 교통수단은 보시면 중간에 약간 자주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자전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렌지 색깔이 대중교통입니다.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도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걸어서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다가 또 다시 걸어가는 목적지까지 이동을 할 때 이러한 패턴을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로를 지을 때도 뭐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갓길을 많이 걸어 다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갓길을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여성들 그리고 주로 어머니들이 이제 아이를 데리고 걸어 다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전에 도로 사업을 할 때는 사람은 보지 않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A라는 도시와 B라는 도시를 잇는 국도다, 고속도로다 했을 경우에 얼마나 많은 물류가 유통이 원활하게 되는지 그래서 뭐 상품이 얼마나 많이 팔리고 뭐 이런 식의 것들만 생각을 한 거지 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그 성별 분리 통계를 가지고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리투아니아, 폴란드, 그리고 라트비아, 이탈리아 이렇게 4개 국가에 대한 그 통계 자료였고요. 예, 이탈리아는 이제 아무래도 그 우리가 보시면 이제 도보로 이용하는 경우가 적죠.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개도국은 아니기 때문에 대중교통이나 그리고 여성들도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았고요. 아무래도 자동차겠죠. 그것들이 젠더 통합 전략은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이중 전략이라는 트윈 스트래티지라는 것들이 그래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과 그리고 일반 사업의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는 성주류화 사업 이렇게 2가지 사업의 그 이중 트랙으로 젠더를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코이카의 성주류화 가이드라인에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젠더 사업을 발굴하고 하는 어떤 이런 프로세스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요거보다는 제가 이 동그라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의 어떤 기획과 처음에 디자인을 하고 기획을 할 때 성별 분석을 하고 남녀가 그럼 과연 예를 들어서 아까 장애인 복지관처럼 실제로 수요 조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장애인들에게 이제 쭉 수요 조사를 하는데 이때까지는 그냥 그거를 하나로 이런 수요가 있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서 결과를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그 수요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수요에 맞는 정책들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업이 이제 플래닝이 될 때 그 사업 목표의 성평등 목표가 통합이 되는지 그리고 사업 설계의 성주류화 요소가 반영이 되는지들을 보고 사업을 수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하고 할 때도 모니터링하고 평가를 할 때도 이제 성별 분리 통계를 이용을 해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류를 할 때도 역시 이제 이런 성의적 관점에서 하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코이카 성주류화 가이드라인에 있는 그림입니다. 실제로 이제 ILO에 했던 것들을 이 성주류화 가이드라인에서 가지고 온 그림들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코이카만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기구에서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패턴이라는 것이죠. 그럼 젠더 이슈가 어떻게 제도화가 됐는지 아까 우리가 그 젠더넷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크로스 커팅 이슈로서의 젠더죠. 뭐 인권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크로스 커팅 이슈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2005년에 파리 선언 이후 그렇죠? 그때 이후에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원조 전략이 국별 전략으로 가면서 섹터 중심으로 가게 됐습니다. 섹터 중심으로 가죠. 뭐 교육 분야 사업, 뭐 보건 분야 사업 이런 식으로 섹터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식의 이제 크로스 커팅 이슈들은 자칫하면 소외되기가 쉬웠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크로스 커팅 이슈들을 좀 그 사람들이 잊어버리지 않게 뭔가 하는 장치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뭐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이제 OECD 안에서 이제 빈곤, 젠더 환경, 뭐 분쟁, 거버넌스 이렇게 해서 한 8개 작업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었었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까 우리 코이카에서도 발표해 주셨습니다만 젠더 환경 인권 뭐 ICT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하나의 이제 크로스 커팅 이슈 범분야 이슈로서 좀 자리를 잡게 된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간에 제가 굵은 글씨를 쓰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OECD 다크가 폴리시 마커 정책 마커로 지정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로스 커팅 이슈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 정부 차원에서 그 우리가 이제 ODA 예산을 어떤 분야 예산으로 썼다. 교육 분야다. 이거는 뭐 건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체크를 하는데 여기에 그 말하자면 이제 순수하게 그냥 통계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젠더, 환경 또 거버넌스 분야에 이 예산이 얼만큼 쓰여졌다라는 것을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분야에서 ODA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연말에 항상 여기에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체크를 할 때 이러한 그 젠더 마커, 그러니까 그 폴리시 마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젠더 마커에서 젠더 이퀄리티, 그리고 뭐 굿 거버넌스.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제일 많은 것이 리우 마커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마커죠. 그러니까 환경 마커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런 이렇게 다양한 이제 종류의 마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젠더가 어쨌든 하나의 이런 마커로 크로스 커팅 이슈이면서 이 마커의 제도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코이카나 지금 현재 EDCF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그럼 이 젠더 마커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OECD 전체 그 회원국들의 평균이 예를 들어서 30%면 우리나라는 뭐 한 7%.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걸 좀 높여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계속 환기가 됩니다. 그래서 코이카나 EDCF에서도 젠더를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거 높일 수 있을까? 굉장히 이게 전전긍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쨌든 OECD 닥에서 이거를 마커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회원국들에게는 강제성이 이제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젠더 마커는 이제 여기 설명하는 대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아까 우리 장애 소녀를 그 예를 드셨는데 이런 식으로 장애 소녀의 역량 강화에 집중을 하고 그것이 아주 중점 목표인 경우, 주요 목적인 경우에는 2점을 이제 부여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0, 1, 2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모든 마커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장애 소녀 자체가 목적 타겟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뭐 장애 청소년 인데 그 중에 장애 소녀나 뭐 장애 여학생이 어떤 하나의 컴포넌트로 수혜 대상으로 포함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말하자면 1점 사업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해당이 되지 않을 때는 이제 0점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매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다른 또 제도화된 것들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CRS 코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통계를 낼 때 우리나라의 원조 뭐 모든 다 회원국들이 다 이제 이런 기준에 의해서 번호가 이렇게 쭉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얼만큼 뭐 한국은 여기에 대해서 휴먼 라이츠에 얼마 뭐 the financial sector에 얼마 이런 식으로 예산을 이제 그 적도록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제 그 젠더 관련된 거는 15164번이라는 CRS 코드가 이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얼만큼 썼나 요거를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가 보시면은 그 휴먼 라이트 그리고 이제 그 시빌 소사이어티 부분에는 거의 이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굉장히 이제 문제인 거죠. 우리나라 어떤 ODA 패턴을 보시면.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지금 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15180번이라는 것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작년에 OECD에서. 그래서 15180 같은 경우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저지하거나 철폐하거나 예방 보호하는 데 쓰이는 ODA 예산을 15180에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CRS 코드로 새로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쨌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어쨌든간 할 수밖에 없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제 약간 의무 같은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된 거고요. 예, 마지막으로 그래서 저도 우리 아까 이제 김은주 전문가님처럼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서 젠더는 이렇게 제도화가 되어 왔는데 이제 장애 분야 어떻게 제도화를 하지라는 이제 고민이 저도 이제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몇 가지 이제 그 다큐멘트를 한번 찾아봤더니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끄럽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훨씬 많이 아실 텐데 그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2013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The Way Forward 해가지고 Disability Inclusive Development Agenda 해가지고 이제 2015년을 겨냥을 해서 2013년에 이제 사무총장 보고서가 나왔는데 거기 보시면 중간 중간에서 대륙별 액션 플랜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또 유럽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그 약간 이제 좀 더 이제 세분화한 거죠. 브레이크다운 해가지고 각국의 국가들까지는 아직 안 갔지만 대륙 차원에서 이런 식의 이제 액션 플랜을 가지고 좀 뭐 해라 약간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CBM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그 아까 가이드라인은 이제 아니지만 툴킷이 이제 있더라고요. 굉장히 비교적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혹시 이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걸 만드실 때 참고를 하시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코이카에서도 사실 우리나라도 젠더 툴킷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작년 재작년부터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개발협력 하시는 분들한테. 근데 여기도 지금 툴킷으로 나와 있어서 간단 명료하면서도 보기 쉽게 나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메인스트리밍 크로스 커팅 이슈 해가지고요. 그 OECD 닥 피어 리뷰 그 보고서인데 이것도 비교적 최근이죠. 2014년이니까. 그래서 그 크로스 커팅 이슈들을 메인스트리밍하는 어떤 전략 그것에 대해서 이 보고서가 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에 이제 그 장애 포괄 개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최근에 2015년 SDG에 어떤 맞는 SDG를 이제 맞이하면서 이러한 주요 국제 기구들이 이런 다양한 크로스 커팅 이슈들을 어떻게 주류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들, 고민들 이런 것들을 이제 국제기구들이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죠. 없으신지. 네.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한국장애인개발원 김광입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그 유엔에서 처음에 여성을 이렇게 젠더를 다루고 유엔 여성 10년을 얘기했었던 게 75년도고 지금 장애인은 유엔 장애인 10년을 처음 얘기한 게 83년도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약 8년 정도의 갭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를 상황을 보면 그 젠더가 주류화된 것과 장애가 주류화된 것은 현재 추진은 너무나 다른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어떤 이유가 좀 있을까요? 네.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아마 이제 우리 혹시 그 장애 쪽에 연구하시거나 아니면은 일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답변을 하시기가 쉽지 않을지.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젠더 분야는 잘 알지만 제가 이제 장애 분야는 사실 이번이 처음이고 해서 어떻게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젠더를 어떻게 해서 비교를 했는지 젠더의 비교할 결론은 젠더가 여성화적 부자가 성기 예산을 안 되고 풍성하고 단호하고 특정화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거를 데이터로 보여준 거잖아요. 통계 자료를 통해서 보여준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비유화를 하고 힘을 발휘한 건데 그걸 통해서 비유화하고 힘을 발휘했는데 통계적인 장애인, 장애 여성, 장애 남성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연령대도 없고요. 일단 통계 같은 경우는 그 성별하고 연령은 기본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장애인은 없단 말이죠. 그렇죠. 만약에 이제 장애인이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주류화를 했냐 제가 이제 쭉 드렸던 것의 요지는 뭐냐면,
그냥 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제도화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것이 처음에 국제사회, 그래서 UN이나 OECD에서도 어떻게 이 젠더를 받아들여서 뭐 그 GDI처럼 1995년부터 GDI 인덱스를 계속 발표하게 하고, 또 OECD에도 OECD 같은 경우 젠더 정말 관심 없는 그 분야인데 기관인데 OECD에도 젠더 넷이라는 걸 만들어서 비록 5명 미만의 직원들이 활동하지만 어쨌든 그 조직이 계속 굴러가게 하고 그 5명 조직을 통해서 계속적인 문건들이 다큐멘테이션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기구에서 어쨌든 그 제도화가 된 거죠. 받아들이게 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같이 굉장히 이런 여성 문제에 그렇게 크게 어웨어니스가 없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그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죠. 소위 말하는 이제 뭐 글로벌 스탠다드, 국제적인 기준, 뭐 예를 들어서 뭐 북구 유럽이나 뭐 캐나다, 호주 뭐 이런 나라들은 OECD의 그 기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평등 정책을 그 개발 협력에서 취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원조액의 80%가 젠더와 관련된 사업에 쓰여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프린시플로 되어 있다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OECD나 UN보다 훨씬 더 강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나라들도 많기 때문에 OECD 같은 나라 뭐 그런 기구나 이제 국제 기구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강제화하는, 그리고 아까 이제 폴리시 마커, 젠더 마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어쨌든 그거를 따르기 위해서, 회원국이기 때문에 따르기 위해서 이제 어쨌든 노력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놀라운 거는 이제 코이카는 이제 뭐 이미 굉장히 오래 전부터 움직이고 있었지만 이제 EDCF 같은 경우도 이제는 여러분들 그 GCF라고 그 기후 관련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사무국으로 아마 그걸 유치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국제기구이다 보니까 젠더 관련된 그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는 기관이 이 사무국의 이제 그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EDCF도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국제적인 뭔가 이 스탠다드에 들어가야 우리나라는 좀 움직인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의 답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면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보수적이고 뭐 성평등 이런 거에 크게 별로 관심이 없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자기 우리나라가 젠더하고 막 젠더 전문가를 뽑고 이제 이러는 것들이 사실 이제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이죠. 아까 더 김광희 선생이 질문한 거, 유엔 내에서도 장애 포괄 개발 사업고 Women with Disability 별도로 상당히 운동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사이드 이벤트 같은 게 있고 해서 그런 쪽에서 푸시가 상당히 셉니다. 그러니까 그쪽을 전개하시고, 마이크를 잡은 김에 아까 김은지 박사님 이야기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중에 하나가 이제 특수교육인데, 지난번에도 몽골에서 몽골 대표들이 발표한 다음에 한국에 간다고 그래. 한 30명이 되어 간다. 뭐 하러 가느냐? 특수교육 받으러 간다고. 근데 특수교육은 지금 아주 지금 경원 신화하고 큰 문제가 되어 있는 분야거든요. 유럽도 그렇고 모든 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교육 사업 분야에서 특수교육 쪽으로는 안 가는 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고 또 국제합을 위해서도 좋고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그 모달리티 얘기하실 때 젠더, ICT, environment, 그다음에 human right 얘기하셨는데, 장애가 포괄 안 돼서도 여러분 보시면은 젠더에 지금 김 말씀 얘기하신 대로 젠더 들어가 있고, ICT는 정보통신 분야이기 때문에 뭐 9조, 29조, 30조 다 해당이 됩니다. 장애권리 협약에. 그다음에 이제 환경도 특별히 접근성 문제, 교통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11조 그 장애 포괄 재해 방지 및
그 난민 구제 이런 거 할 때 리스크 매니지먼트 할 때 이런 거고, 일본에서 센다이 컨퍼런스 있었고, 근데 한국이 상당히 취약한 분야 그쪽이고, 뭐 휴먼 라이트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끌어야 될 그런 모달리티고, 그래서 장애가 특별히 언급이 안 됐다 하더라도 장애는 그야말로 크로스 카팅 범 분야로서 안 들어가는 분야가 없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권리 협약을 잘 활용하시면은 아주 유용한 인스트루먼트로도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